대선은 대단히 좋아서 대선이다. 대선이 있는 애는 보통 수익률이 좋다. 2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집권 2년 차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면은 집권 4년 차는 무조건 플러스였다. 다만 민주당 공화당에 따라 상승의 패턴이 좀 다르긴 하다.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닐 것 같다. 후보가 트럼프와 바이든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은 또 하나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아니겠습니까? 폴 투더 존스입니다. 네.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도 뭐 기록이 어마무시하죠.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20%. 이건 또 40년이네요. 드루크 밀러는 30년, 그리고 폴 투더 존스는 40년. 블랙 먼데이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또 예측을 해서 200%의 수익을 보는 거로도 유명하고 이분이 또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훌륭한 파이터시더라고요. 아마 복싱 챔피언도 했을 정도로 네. 대단한 이제 분이다. 그래서 또 드러키 밀러랑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게요. 아, 사진 보니까 진짜 멋지게 늙으셨네요. 아, 네, 굉장히 멋있는 아저씨더라고요. 본인은 뭐 앞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는 AI랑 부채 대결이야. AI가 이기냐, 미국 부채가 이기냐, 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침체 올 확률 높다. 그래서 앞으로 전형적인 침체 패턴을 겪게 될 건데 전형적인 침체 패턴은 이제 침체가 오기 전에 주식이 한 10% 정도 빠지더라. 그러다가 이제 단기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서 주식이랑 채권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는데 이 패턴 본인이 봤을 때는 그대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AI와 부채 대결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탈세계화가 지금 되고 있지만 이 지배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채권을 더 찍어낼 것이다. 여기저기 돈을 더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장밖에 없다. 부채를 줄일 수가 없다면은 그렇죠. 부채가 느는 속도보다 더 많이 성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래는 AI 대 부채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AI가 이 성장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폴 투더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PC 혁명, 인터넷 혁명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산성 혁명들이 생산성을 연평균 한 1.5% 정도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폴 투더 존스가 보기에는 AI는 그 2배까지 갈 것 같다. 연평균 3% 정도로 생산성 혁명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AI가 부채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폴 투더 존스가 얘기했던 게 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서 이자를 더 내야 되고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부채를 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보다 높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AI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일치하는 이야기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를 지키라는 얘기까지.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있어야지 이걸 하니까, 그죠? 그렇죠. 최근에 막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랬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로봇도 만들고 테슬라가 엄청난 AI 혁신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조금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설트네프 뭐 4분기에는 어떤 걸 투자를 제일 많이 했냐? 러셀 2000 숏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침체 오기 전에 주식이 빠진다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가 많이 모여있는 소형주들 많이 모여있는 러셀 2000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숏 배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나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청 올해 수익률 좋으시겠네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마지막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캠피셔 오랜만에 뵀네요. 그렇죠. 이번 상승장을 가장 먼저 예견한 긍정왕 캠피셔입니다. 캠피셔가 22년 10월에 그때 한창 장 안 좋고 막 사람들 23년도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그때 유일하게 뭔 소리야 하락장 끝났어 이제 상승 시작이야 라고 용감하게 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도 계속 그냥 좋아. 내년도 좋을 확률 높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플해. 심플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역시 대기를 합니다. 근거는 금리가 약해졌다. 그리고 시장의 온도가 아직 뜨겁지 않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매그니피선트 7에 너무 집중됐다. 요것만 간다 해서 여기 좀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캡션은 오히려 좋아. 집중 높은 건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리고 최근 또 신고점을 뚫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신고점 뚫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신고점 뚫어? 이것도 오히려 좋아. 이거 오히려 좋은 신호야. 그리고 대선? 이거 트럼프 바이든 당선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대선도 좋아. 호재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캠피셔가 엔비디아를 굉장히 일찍 사셨어요. 엔비디아가 뜨기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셨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최근 4분기 나서 다시 또 엔비디아를 다시 들어갔더라고. 비싸진 상황에서. 진짜 주식 잘한다. 구루 맞네, 구루 맞아. 네. 그래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죠. 이제 금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금리 너무 뭐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영향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엔 금리의 장이 많이 흔들렸다면은 이제는 시장이 금리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 때문에 하락한 장이 다시 반등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동안 금리에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4분기 실적 기준으로 각 업종의 이제 이 순이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네. 마진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뭐 IT,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가 오히려 22년보다 23년에 마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22년, 23년 이때 사람 엄청 자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맞아요. 캠피션 이걸 보고 봐라. 가장 먼저 고통받았던 IT 기업들, 금리 때문에 고통받았던 IT 기업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상황 체질에 맞춰진 거다. 고금리 상황에도 마진을 지킬 수 있는 체질로 개선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우리 경제는 이제 고금리에 적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금리 예상이 뭐 늦춰진다고 해서 뭐 6월에 내릴 거, 뭐 나중에 7월에 내고 9월에 내려도 영향 없다. 금리 영향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9월에 내려도 돼. 어차피 내릴 거잖아. 이런 거고. 참, 진짜, 캠피저 아저씨 얘기할 때를 들을 때마다 참 용기가 나요. 네,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최근에 또 CPI 쇼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장이 휘청했는데 또 회복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금리 영향 안 받는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온도가 아직 뜨겁지 않다는 건데 아까 이제 P를 저희가 봤습니다만 27.5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높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P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비싼데 뭐 30까지 간다는 거야. 라고 이제 걱정들이 있는데 캠피션은 P 왜 보냐? P 보지 마. P 자체는 이 P를 보고 뭐 장이 어디로 갈지 이거는 예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P에 모순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P가 뭐 여러 가지 계측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TTM이라고 해서 전년 12개월 과거의 통계를 보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K 레이쇼라고 해서 인플레이션도 적용을 하고 10년치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있고 이제 포워드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떻게 얘네가 돈을 벌까 실적 전망을 근거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캡처가 보기에 이게 다 모순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주가는 우리가 주식은 선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는 건데 네. 이 TTM이나 케이프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포워드 같은 경우도 전망치라고 해도 이 애널리스트의 전망은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뭐 기업이 실적 발표해서 가이던스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매크로에 뭔가가 터진다든지 이럴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이 실적 전망 수정하지 않느냐. 다 틀려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 캡처가 봤을 때는 이 P에 이가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P를 보고 주식을 예측하는 거는 모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높은 경향이 계속 있고 PE가 높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죠. 그런데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피셔형이 또 보지 말라니까 또 안 봐야 되나 이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정도로. 네. 네, 두 번째는 이 경기 지표 중에서 우리가 이 경기 선행 지표가 꺾였고 그쵸. 장닭 임금차가 꺾였고 근데 여기 이제 침체를 가리키는 정확도 100%의 지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엠비션은 요거 두 개 요번에 틀렸다. 얘기를 왜 하더라고요. 틀렸는지 궁금해요.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우리 경기 선행 지표 10가지를 종합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제조업 관련 지표 비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4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주류고 완전히 디지털화 됐는데 뭔 제조업을 보는 지표를 보고 있느냐. 이거 틀렸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도 과거에 이제 설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제조업이 영향을 주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선행 지표는 그래서 틀렸고 장단기 금리차는 왜 틀렸느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침체가 온다는 게 이제 은행의 예대 마진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행의 이 장기 금리를 따라가는 이제 대출 금리는 낮아지는데 또 이제 예금 금리, 단기 금리는 또 올라가니까 은행이 맞아요. 예대 마진 안 나오니까 아예 대출 안 해줘야겠다. 그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단기 금리가 엄청 올라가는데 네. 지금 요 박스의 빨간색 왼쪽 박스 보시면 이게 네. 미국의 예금 이자입니다. 아. 근데 예금 이자가 지금 0.07%, 아하. 0.6%, 단기 금리가 지금 5%가 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캠피셔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은행이 예금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5% 예금 금리 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예대 마진이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이번에 침체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심플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를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은 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설명할 때 예대 금리 차로 설명을 하는데 예금 금리가 그거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오히려 예금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로 설명 못해라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심플하고 또 강력한 설명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당연히 침체 안 온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소프트 랜딩 질문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소프트 랜딩? 아니 소프트가 아니라 랜딩이 왜 필요한데? 착륙이 왜 필요? 착륙이 왜 대박이다, 필요한데? 이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건 이제 이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만 네. 캡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1년, 22년 요때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잠깐 왜곡이 있었지. 지금 경제 성장률 봐라. 코로나 이전 2020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19년 이전이죠. 그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네. 우리는 그냥 2019년의 그 세상으로 그냥 돌아간 것일 뿐이다. 그래서 뭐 착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잘 비행하고 있는데 왜 착륙을 하니? 이렇게 또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긴 그쵸. 아직 목적지까지 안 왔으면 착륙 안 하는 거죠. 착륙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시장이 항상 이 템플턴 커브라고 하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라는 금언이 있는데 존 템플턴의 캠피셔가 봤을 때는 지금 회의주의의 말기, 낙관주의의 초기 정도에 있다. 그래서 이제 비관 심리가 거의 좀 말기쯤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니다. 과열은 아니라는 거죠. 비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네. 그분은 굉장히 없어졌지만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막 긍정적으로 막 장밋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장이 마지막에 불을 뿜고 끝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 새로운 세상이야 막 이럴 때가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본다면 캠피셔가 이야기한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다른 지표들을 봐도 아직 뭐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좀 비관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시티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지표가 나왔을 때 경기 지표가 사람들 예상보다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캡처가 봤을 때는 이 서프라이즈의 강도가 아직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현실을 아직 좀 저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는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비관적으로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M7 집중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다 좋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캠피셔가 얘기했던 인터뷰 중에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지금 상업용 부동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오히려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상업용 부동산이 왜 좋아 그랬더니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생기면 기업들이 임대료가 낮아진대.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이 낮아지니까 좋아. 야, 그래서 야, 참신하다. 상업용 부동산까지 좋다고 얘기한 건 처음 봤다 그랬는데 M7 집중 이것도 좋아요? 그렇죠. 이 차트는 이제 이 S&P에서 상위 10개 기업과 나머지 이제 11번째에서 50번째 기업의 이제 비중의 수익률을 차이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맞아요. 금융위기랑 닷컴버블보다도 이 상위 기업 집중도가 엄청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이제 M7이 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M7 넘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장 어떡하냐 이거 마지막 입세 아니냐 얘네가 캠피셔가 봤을 때는 마지막 입세 아니야 얘네가 첫 번째 새싹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집중도가 높은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 맞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뽑을 때 이렇게 뽑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집중돼 있어.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긴 하죠.
그런데 이게 왜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템플턴 커브, 회의주의, 낙관주의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이렇게 집중이 됐을까? 사람들이 아직 염세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 지금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너무 불안한데 2023년에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경기 침체 와도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그래서 돈이 몰린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캠피셔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뭐 경기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을 한다는 거죠. 이제 경기가 좋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M7 비싸니까 일단 싼 주식 없나 하면서 찾으면서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상승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과정이다. 아하. 그러니까 M7이 이게 떨어질 마지막 입대가 아니라 첫 번째 새싹이 폈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 요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점 같은 경우도 신고점 경신하면 좋은 건데 오히려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상승자는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거 뚫으면은 그냥 계속 간다고 보면 된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루타는 50위주 신고가에서 나온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신루타는 승하려면 기존 거를 뛰어넘어야지. 그래야 계속 가니까 그런 건데 신고점 갱신도 좋은 거야. 오히려 좋아. 이제 보통 이 하락장이 오면 순서가 하락장이 먼저 경기를 주식이 선행을 하니까 네. 하락장 오고 침체 오고 이제 침체의 와중에 주식도 선행을 하니까 반등을 해서 상승장이 오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요 순서인데 근데 우리가 하락장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근데 침체가 오기 전에 상승장이 먼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하락장은 굉장히 마일드한 하락장이고 아하. 이 침체가 안 오고 바로 상승장이 왔다는 거는 그냥 계속 간다는 그냥 간다. 거다.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고점을 뚫으면은 네. 상승이 웬만하면 1년 이상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안심하고 상승을 즐겨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그렇긴 한데 캠피셔 얘기만 듣고 있으면 정말 용기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히려 좋아. 뭐 이런 거죠. 마지막에 이제 대선은 대단히 좋아서 대선이다. 야, 이건 나도 궁금하다. 대선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단히 좋아서 대선이다. 대선이 있는 애는 보통 수익률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2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집권 2년 차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면은 집권 4년 차는 무조건 플러스였다. 경기 그 1930년대 이후로. 그래서 뭐 그거를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2년 차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어쨌든 여론이 좀 안 좋다는 거고. 그럼 현재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게 적용되지 않았나. 그런 리즈너블 하네요. 네. 그렇죠. 해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좋은데 2년 차 또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2022년. 근데 다만 민주당 공화당에 따라 상승의 패턴이 좀 다르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그냥 평탄하게 쭉 오른다. 네. 왜냐면은 그런 좀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뭔가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시장을 좀 규제를 많이 하고 공화당이 조금 이 친기업적이고 자유시장을 좀 좋아하고 요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많이 하는 민주당 대통령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면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그냥 쭉 오르는데 반대로 이제 공화당 대통령일 때는 규제를 좋아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은 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오르긴 한다. 똑같이 변동성이 있어도.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그럼 올해는 이 민주당 대통령일 때 이 패턴으로 오르냐? 올해는 아닐 것 같다. 올해는 조금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트럼프와 바이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 트럼프 정권도 겪어봤고 바이든 정권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안다는 거죠. 다 알아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당선되면은 뭐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굉장히 큰일 나고 극단적인 전칙을 취하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생길 것이다. 근데 그래도 역사적인 패턴, 대선이 있는 애는 상승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막상 또 당선되면은 뭐 할지 다 아니까.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선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움츠릴 수 있지만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대선이 끝나도 뭐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만 경고는 하나 넣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의 이제 집권 연차별 수익률을 보면은 공화당 대통령 1년 차 때는 보통 주식이 빠졌더라.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이 좀 친기업적이고 뭐 이런 기대가 있는데 막상 당선되니까 뭐 엄청나게 규제를 풀어주지도 않고 이런 실망감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다. 1년 차는 안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2025년은 조금 조심해라.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경고 메시지 하나 남겨놨습니다. 네, 대선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신
킹 긍정왕 캠피셔님. 그러면서 이제 이 캠피셔의 최근 인터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의 시대 끝났다. 아, 이제 파월 가고 엔비디아 왔다. 더 이상 이제 금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제 매크로 이슈에 시장이 많이 휘청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산업, 어떤 종목 이런 이슈가 이제 장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상승장은 이제 신고가를 다 갱신한다. 그쵸. 신고가를 갱신 못한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70년대입니다. 70년대에 이제 상승장이 신고가를 갱신 못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 잡힌 줄 알았는데 안 잡히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장 이제 신고가를 갱신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예전만큼은 영향력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모두 하는 그런 코스 한두 번 금리 밀리는 게 아니라 그쵸. 뭐야 인플레이션 2라운드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 마지막 이야기도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정도 수준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2라운드 시작 이래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좀 도망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티니프를 보면은 대부분 뭐 빅테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비디아를 최근에 사기도 했고요. 네. 캠피셔 투자에 가장 눈에 띄는 거를 보면은 엑손모빌을 또 많이 샀더라고요. 4분기에 가장 많이 산 기업이 엑손모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의 캠피셔가 동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손모빌도 이제 최근에 이제 M&A를 굉장히 큰 규모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12월 4분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M&A 끝났으니까 앞으로 주주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캠피셔가 그래서 역시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제 회사채 ETF 같은 경우는 캠피셔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체 안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래서 가장 꾸준하게 사는 게 회사채 ETF더라고요. 이거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초창기에 다 가지고 있다가 네. 왜 23년 4분기에 그 비쌌을 시절에 뭐 올해 또 더 오르긴 했지만 이때 당시는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샀을까? 캠피셔는 엔비디아 멀티플 높아? 높으면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상승장 초기에는 보통 이제 성장주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멀티플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나가더라.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으면은 이건 인기 있는 성장주라는 뜻이니까 계속 간다는 거야. 인기가 있다는 거는 아직 초기니까 중기 말기까지 남아 있으니까 인기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다. 멀티플 높아서 손이 안 나간다? 오히려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는 그마저도 이익이 더 빨리 증가해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해 50%가 올랐는데도 실적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멀티플이 높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루들의 4분기 투자를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어떻게 2023년이 마무리됐는데 네. 1, 2, 4분기가 다 나와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2023년 주가 S&P 500 주가거든요. 보시면은 구루들이 이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주가가 아직 뜨지 않을 때. 네. 그러다가 2, 3분기 주가가 한창 오를 때는 그냥 관망을 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4분기에 주가가 빠지니까 엄청나게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 3분기에 비해서 다시 구루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연초에 가졌던 자기 투자 스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난 정유기업 계속 살 거야. 캠피셔는 침체 안 오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전략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그거 그대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중 조정이 있을지언정 전략은 아예 바꾸진 않았다. 그리고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게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지도 너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에릭이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반갑게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치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제가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이 유로퓨전이라는 곳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이제 월가제로 유명한 곳이죠. 유로피전. 네. 그래서 거기서 뭐 금융정보 플랫폼과 뭐 강의를, 그러니까 뭐 생각의 개량화를 하려는 기업인데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소개드리면 좋겠고요. 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최근에 네.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 앞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구루들의 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석해드리고 전달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